의뢰가 있어가지고 가끔 나가는데 이 장소도 그렇고 이 모이신 분들 인원수도 그렇고 아주 오늘 전에 아주 양봉이 날 때 그때 한번 그 강의한 교육한 적 빼놓고는 하여튼 최고로 많은 것 같고 열기도 대단하시고 진짜 더군다나 1박 2일 동안 그것도 그야말로 꿀벌 사육하는 거 이런 게 좋아가지고 모이신 분들끼리 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동호회 회원들끼리 이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1박 2일 모셔가지고 그런 시간에 제가 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뭐 아무쪼록 자료는 이제 준비를 해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연락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양봉 사육하시면서 좀 어떤 문제점이나 질병 관리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저희들 꿀벌 질병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거죠. 뭐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 꿀벌 질병, 꿀벌 전염병에 대해서 내 피해 없이 이제 잘 우리가 그 산물을 생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관심이 제일 큰 게 그거잖아요. 그런 거고 일단 이 제목은 우리 주관하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목을 주셨는데 너무 제목 잘 지신 것 같아요. 꿀벌 질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꿀벌 질병, 특히 꿀벌 전염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기생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여러 오랫동안 꿀벌을 사육하여 보신 분들 입장에서 보실 때도 꿀벌의 기생충, 특히 이제 꿀벌 응애를 관리를 잘못하면 모든 만병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뭐 짧은 시간인데 사실은 그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염병, 꿀벌 전염병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 사장님들 만나 뵙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학문 분야를 좀 이제 학술적인 걸 좀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쪽에 알고 있는 거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잘 못 알고 계신 거, 잘못 알고 계신 거, 그리고 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꿀벌 전염병이죠. 사실은 꿀벌 전염병인데 전염병이죠. 가운데 저기 화면이 가려가지고요. 목이 아파요, 목이. 뒤로. 그럴 거예요. 앞에 떨어지시고 담당자 와야 돼. 그러니까 뭐 여러 정말 꿀벌 질병에 대해서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뭐 여러 저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으신 저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강사님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실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인터넷 시대여가지고 정말 무수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가지고 뭘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많은데 거기서 옳은 정보가 어떤 거고 잘못된 정보가 어떤 거고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잘못된 정보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오류 쪽으로 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어떻게든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취지에서 뭐 사실은 오늘 준비한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꿀벌에 있어가지고 이제 병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사람들도 전염병 무슨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감염이 돼서 질병 일으키는 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사람 병도 무슨 뭐 외상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전염병에 국한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제목에서 나타났듯이 전염병은 이제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봤을 때 분류를 저기 뭐라 그랬어요? 기생충이 있죠, 기생충. 기생충은 그야말로 벌통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그야말로 공생이 아니고 기생이라는 얘기는 공생은 서로 공존하면 되는데 기생이라는 거는 들어와서 이 꿀벌에 피해를 주면서 이제 산물을 못 생산하게 하는 어떤 그런 병을 일으키는 거고 그다음에 다음 원인체가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곰팡이 이런 정도가 있고요. 지금 사실은 전염병은 아닌데 우리 점점 피해가 늘어나고 있죠. 이 피해가 그리고 피해가 지금도 사실은 올해 이제 키워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좀 폐사수가 사분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던 건데 그거 원인은 또 사실은 정확하게 분명하기 힘들고 좀 의심스럽긴 한데 이 전염병은 아닙니다. 전염병은 아닌데 농약에 노출돼가지고 직간접적으로 노출돼서 어떤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농장 경영을 하실 때 이제 벌을 키운다 이거예요. 벌을 키우는데 첫 번째 접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접하는 거 증상이죠, 증상. 집안에다가 조명을 하던가 여기서 하나도 안 보여요. 요거는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요거 이제 슬라이드 나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테니까 요거는 개괄적인 설명을 우리가 좀 전체적인 전염병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처음에 보시는 게 이 증상이죠, 증상. 증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증상을 보고 나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증상을 보고 나서 이게 어떤 병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걸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진단이죠, 진단. 그 진단은 왜 해요? 진단은 우리가 그 진단 예? 예, 좀 잠깐 이거 예. 진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치료해야죠,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 재발 방지 이런 걸 쭉 알았으면 나중에 이제 미리 병 안 생기게 예방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질병을 그 관리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절차. 그렇다면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어요? 애벌레가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성공이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애벌레 증상이 있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 세균성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중에 남충무호흡병, 그죠? 곰팡이도 이제 이게 뭐 백목병이나 석고병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성공은 뭐 설사를 한다거나 노제마,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기생충은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여기도 다 기생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증상을 본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그거는 사실은 사장님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진단을 할 수 있냐면 1차 진단이랄까 1차 진단? 근데 이거는 뭐에 의해서 이제 확진을 해야 되는데 확진을 내가 증상은 이렇게 관찰을 했고 확실하게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는 뭘 통해서 한다? 실험실에 보내져가지고 여기에 이 진짜 이걸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내가 이걸로 생각을 했는데 세균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세균이 실험실로 보내져가지고 그게 그 병을 일으키는 그 병원체가 있는지 병원체 확인이 되면 이제 확진이 되는 거죠. 증상이 있었고 플러스 병원체가 있다. 그럼 이제 확진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병원체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 이제 그 이런 원인체들이 이제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전자 중에서 어떤 부위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병원체만 갖고 있는 부위를 선정을 해가지고 요거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뭐 실험적인 거니까는. 그래서 이제 요 병원체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확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치료는 이 진단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데 증상만 보고 그 잘못 처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벌레 오시는 질병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 부조, 유럽 부조, 그리고 낭충보가 이런 세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애벌레 증상만 봐가지고는 확실하게 이게 그 미국 부조, 유럽 부조 등의 세균성 질병인지 아니면 낭충봉화 등의 바이러스성 질병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실험실 진단을 통해서 이게 세균에 감염이 됐구나. 세균에 감염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치료는 항생제 치료하셔야죠. 항생제 치료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생충이 발견되면 이건 이제 유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구제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곰팡이 제제 중에서는 석고백목은 특효약이 없고 우리 노제마 같이 이제 설사 일으키는 질병 원인체가 발견이 되고 설사 임상 증상이 있었다 한다면 이제 뭐 후마딜비 같은 이런 항원충 약을 써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진단을 통해서 임상 증상상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거. 성공 같은 경우도 이제 마비 증상이 있고 설사 증상이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게 세균이면 항생제, 곰팡이면 항원충제, 노제마품 같은 곰팡이 제제를 써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는 어떤 원인체를 제거하고 그 병든 애들은 이제 먼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하고, 물론 소독은 예방을 위해서도 공장 내의 소독은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과거 여기 보시면 동물 검역소, 그다음에 식물 검역소, 그다음에 가축위생 연구소 세 개 기관이 합쳐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통합이 돼서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출범을 해가지고 현재 이루고 있고요. 지금 과거에는 저희들이 안양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김천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 각 지역 본부에도 보면 이제 인천공항, 영남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도 본부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주로는
동축산물, 동식물 검역하고 거기에 제반 수행되는 연구개발 업무를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소속이 세균질병까지만 뭐 동물약품 인허가랄지 동물약품 평가랄지 저희 검역본부 다른 부서에서 그리고 이게 뭐 꿀벌을 수입하거나 할 때 검역 검사랄지 그리고 전체적인 국내 발생 감시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담당해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관 부서는 생략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이 부분, 그러니까 임상 증상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건 미국 부조병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 처치를 하시고 이렇게 실감염 감염이 굉장히 심하게 된 건 이제 제거를 하고 뭐 소각을 하시면 제거를 하고 병이 퍼진 걸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이런 일련들의 일을 이제 사장님들이 자가 판단하셔서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이상 증상이 보이는 그런 개체들을 이런 병성감정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이런 각 지역에 있는 그런 동물위생 시험소에 의뢰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런 17종 질병에 대해서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 17종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드리고 특히나 올해부터는 고려 BAP에서 진단을 해드리는데 여기서는 법정 전염병 저희들은 법정 전염병이 1종, 2종, 3종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법정 전염병이 있는데 이제 꿀벌에서는 미국 부조, 유럽 부조, 그다음에 낭충공학 이것이 이제 법정 전염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 BMP도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민간 병성 감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술을 좀 받고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올해 2014년부터 질병 발생 양상이고요.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농약 검사 의뢰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하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은 이 검사 방법이 그냥 뭐 사장님들이 원하는 게 요 의심되는 게 요 농약인데 그걸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243종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모든 농약을 다 할 수 있어요. 뭐 수천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화학적 농약제가 뭐 천 가지는 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꿀벌이 피해를 일으켜가지고 했을 때 이제 검사해서 저희들이 주요하게 꿀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약을 선정한 것이 이제 43종이고 요거 하나 이제 물질에 대해서 검사 방법을 확립하고 하는 것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확립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 동물생 시험소 우리 사장님 계시는 관할 시험소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시험소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다시 2차적으로 의뢰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비스 해드리는 거고 단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는 피해 봐서 이거는 소송할 거야. 그래서 그 근거 자료로 할 거야.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하시면은 여기는 저희들은 43종이지만 국가수에서는 한 200종 정도의 농약 검사를 해드리고 그리고 용도 자체도 거기서 그런 용도로 이제 어차피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은 그런 용도는 아니고 단순 병성 감정 그러니까 여러 원인체 중에 뭐 왜 대량 폐사가 났는데 어떤 원인일까라고 의심되고 그 중에 농약도 좀 의심이 된다 했을 때 저희들은 단순 병성 감정 결과로만 이렇게 이용하실 거를 좀 당부드리고요. 꿀벌의 중요성이죠. 꿀벌의 중요성인데 뭐 너무나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 가축 전염병에서 세계적인 국제 기구가 있는데 세계 동물 보건 기구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꿀벌이 필수하게 필요한 식물 열매 맺기 위해서는 꿀벌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식물이 있고 작물이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뭐 쉽게 얘기해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 어떤 분은 안 하셨다 그렇기도 하는데 뭐 어디는 그거를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만약에 꿀벌이 지금 당장 사라지면 수분 내기를 못 할 거고
꿀벌에 의한 수분맥의 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질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의 먹을 거리가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를 계산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4년밖에 못 버틴다는 게 사실은 그때 나온 계산이어가지고 흔히들 우리 저기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죠. 우리가 꿀벌이 만약에 사라지면 너희들 인류는 4년 안에 멸망한다.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꿀벌의 가치는 양봉 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사장님들 뭐라 그래, 수익도 올리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 정서적으로 그렇고 이렇게 뭐 좋은 점이 어느 정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 공익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가축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셔가지고 또 더 열심히 건강하게 키우셔야 되는데, 지금 흐름이 보면 많이들 이제 바뀌고는 있는데 좀 더 많이 다양화되고, 양봉 산물이 다양합니다. 양봉 산물이 다양화되는 것뿐이 아니라 그 양봉 산물이 지금 현재 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양봉 산물, 화분, 프로폴리스, 그다음에 로얄 젤리 등등의 여러 가지 양봉 산물들이 정말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뭐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아주 결집된 노력을 가지고 정말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이나 어떤 그런 제재들, 양봉 산물 제재들을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정말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진짜 복잡한 얘기, 단순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은 한 문장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계 전투로 우후죽순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좀 결집된 노력이 필요한 거고, 뭐 지역별로 뭔가 청정 품목의 뭐 브랜드화랄지, 아니면은 어떤 꿀벌 산물에 물론 이제 이런 연구소 같은 데는 같이 뭔가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겠지만, 꿀벌 산물이 단순한 건강 기능식품을 뛰어넘어가지고 그야말로 의약품의 어떤 보조랄지, 의약품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진짜 이런 과학적인 학술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폴리스랄지 또 로얄 젤리랄지 이런 것들이 또 항암 효과가 있다, 항염증 효과가 있다, 또 봉독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실제 존재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잘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잘 어떻게 이게 이해를 시키고, 그런 제품들이 진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첫 번째는 생산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잘 홍보하셔가지고 그런 저변이 넓혀질 수, 소비 인구나 그런 것들이 좀 넓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이 과거에는 아카시 꿀, 뭐 이런 꿀에만 의존했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뭐 로얄 젤리랄지, 뭐 화분이랄지, 프로폴리스랄지 이런 것들도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꿀이라는 거는 생산이 지금 물론 기후 변화나 이런 변동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식물 전문가들이 좋은 밀원수를 개량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런 거는 꿀보다 다른 산물들의 어떤 그런 다양한 산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해야지 사장님들의 소득이 좀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까 설명드렸던 17종 전염병이 우리나라의 꿀벌의 주요 전염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국제기구가 있다 그랬는데, 세계 동물 보건기구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어떤 질병을 관리 대상으로 해서 중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나 봤을 때 이거예요. 7종인데 응애류, 바로와 가시, 기문응애, 응애류, 그 다음에 요것 이제 기생충 중에 하나죠. 작은 거지 딱정벌레. 그 다음에 세균성 질병 두 개, 그리고 이제 노잼만증. 이렇게 7종의 꿀벌 질병을 너희들 국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 나라에 이렇게 교육이 있을 때 이 나라에서 저 나라 갈 때 요거에 대한 청정증명이나 이런 관리는 좀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이런 질병들이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2000년대인가요? 2000년부터 사실은 양봉 벌통수가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뭐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자, 옛날에 과거에 정말 그 밀도가 그야말로 좀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그런 시절하고 지금은 거의 뭐 250만 톤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 정확한 면적수로 보면은 알래스카를 포함하긴 했지만 100배 정도, 98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100분의 1, 알래스카 빼고 뭐 주로 봤을 때는 50개 주, 우리가 한 개 주에 해당하는, 한 개 주의 면적에 해당되는 거 봤을 때는 50분의 1 면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면적에 벌통수는 어떠냐? 똑같이 벌통수가 똑같아요. 생각하는 벌통수가 미국 그 50배 넓은 그 면적하고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면 사용밀도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그런 거고,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거 막 그 원인 모르게 그 막 대량 폐사가 나요. 국내입니다. 원인 모르게 대량 폐사가 나요. 그런 걸 경험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지금 뭐 미국 코넬리에서도 미국의 경우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얘기했듯이, 저희가 생각하는 데는 이제 국내에서 제가 경험한 거로는 첫 번째는 응의 피해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벌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봉도 없어요. 벌통이 갑자기 그 안에 벌통이 벌이 사라져. 응의 관리 잘못하셨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사해 봤더니만 바이러스 질병이에요. 그 뒤에 이제 좀 더 설명을 하시겠지만 바이러스 질병인데,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대량 폐사된 거를 농약 검사도 해보면 농약 검사는 또 검출은 안 돼. 그러니까 농약 검출이 그야말로 양이라는 게 있는데 워낙 미량이기 때문에, 워낙 미량이 있으면 검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는 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미량일 때는. 그런데 미량으로 들어왔는데 검출이 안 되는 농도로 있는 상태인데, 얘들이 그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그 농약에 노출되면 비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정상 상태인데 우리가 병원체 아까 17종 검사를 보면 뭐 만성마비, 급성마비, 이런 마비병 바이러스, 또 뭐 날개불구, 뭐 이런 바이러스 질병들이 딱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어때요?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거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막 다 대량 폐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컴플렉스한 거예요. 복합적인 겁니다. 그게 일단은 바이러스 질병이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제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이러스 질병은 그 바이러스 병원체가 이 꿀벌이 정상적이다 하면은 바이러스를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이제 걸려서 좀 약간의 그 우리 얕은 감기 앓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꿀벌이 어떤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있다. 내가 아까 농약 말씀드렸죠. 농약에 노출은 됐어도 검사해보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보다 아주 낮은 농도, 검출이 안 되는 낮은 농도에 노출이 돼 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상태잖아요. 그리고 영양이 좀 불량한 게, 먹이를 좀 신선하고 아주 좋은 양질의 먹이를 먹여야 되는데, 화분을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오래되고 좀 잘못 만들어진 그런 화분이 공급이 됐다. 그러면 영양도 이제 부족하고 불량한 영양분이 섭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스트레스 상태, 정상적이지 않은 스트레스 상태이고 정상적이 아닌 상태죠.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 병원체가 들어오면 정상인 꿀벌은 견뎌내는데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 바이러스가 병원체가 감염이 되면 그 바이러스 병원체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정상적이면 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나면 내과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대량 폐사가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고, 또 하나가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과거 2-3년 전에는 경험했지만, 작년에는 이제 또 어떤 경우에 그게 남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감노꿀 관리를 잘못하면 그 봄 되셨을 때, 월동 되셨을 때, 월동 그 전후해가지고 굉장히 대량 폐사가, 소화가 안 되니까 굉장히 대량 폐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경험한 지금까지의 어떤 대량 폐사 패턴이고,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양봉 있는 날에 주제가 뭐였냐면 꿀벌 바이러스 병이 진짜 극성이다. 이것 때문에 대량 폐사가 원인이다는데, 그거는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원인 중에 하나긴 한데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좀 인용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그런 그 내가 키우는 꿀벌을 키우는 그런 환경이, 그 사람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음식이 중요하고 먹는 물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꿀벌이 놓여져 있는 그 환경에서 취하는 그 영양분, 먹이들, 화분이랄지 우리가 넣어주는 화분이랄지 그리고 그 걔네들이 먹는 식수, 그 주변의 이제 환경에서 이제 식수를 할 거고 우리가 공급해주는 사장님들이 공급해주는 그 식수가 정말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돼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내가 놓인 그 양봉장이 정말 좋은 환경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런 걸 먼저 체크하셔가지고 그다음부터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미국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 감염.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인데 이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이제 그 검사를 해보니까 IAPV 이스라엘 어큐트 파라라이스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급성마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처음 발견이 된 거죠. 그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가 발견됐으니까 이제 IAPV 바이러스가 CCD 꿀벌이 갑자기 폐사되고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지목이 됐었고 또 이제 많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얘기되는 게 농약, 노출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고 말벌, 찐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동물이 붕괴되더라, 꿀벌이 대량 폐쇄되더라라는 거고요. 미국 꿀벌되는 교육을 거고 사용률도 많고 그래서 물론 선생님 저 공동위원회 예? 공동위원 죄송한데 제한된 시간에 우리 사장님들 많이 모여주셨으니까 이따가 그거는 질문은 받아서 대답하는 거하고 중간중간 질문하시면 이게 끊겨버려가지고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꿀벌의 꿀벌의 전염병 관리가 힘든 이유가 있잖아요. 힘든 이유가 여기 이제 대략적으로 써놨는데 벌통안이 워낙 3만 내외 좀 많으면 5만 이런 여러 마리수의 개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만 지금 공동밀원 얘기하셨지만 공동밀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 벌이 얼마나 가요? 내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벌이 뭐 주로는 500m, 뭐 넓게는 뭐 2km, 뭐 3km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밀원을 활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 벌만 그 밀원을 거기서 체분을 하고 채미를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옆에 계신 사장님들 벌도 이제 채미를 하고 체분하죠. 그러니까 그 공동 밀원이 어떻게 돼요? 공동 밀원이 무슨 거기에 무슨 뭐 소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내 벌, 그러니까 옆에 벌이 낭충봉화가 걸렸어요. 그렇다면 그 낭충봉화는 분변으로 배설을 해야 안 해요? 분변으로 배설하죠. 그리고 자기 벌통 안에, 자기 봉장 안에 낭충봉화병이 있다고 한다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것이 기계적으로 이런 표피나 이런 체피에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오염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오염돼 있는 것이 공동밀원을 오염시켜야 안 시켜요? 그럼 오염시킨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외선 조사도 받고 이게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있는 거는 자연 환경에 노출된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요? 병원체는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는 사멸된다 이거 사멸돼. 그런데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자외선 조사되고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사멸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우리 꿀벌은 열심히 부지런히 꿀벌은 꿀 날리고 화분할 채밀 활동하고 체분 활동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오염돼 있는 아직까지 정리가 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공동밀원을 쓰는 데는 이 어떤 방역의 어떤 그 관리상에서는 같은 봉장이다. 그러니까 이 꿀벌 관리는 내 봉장만 청결하게 하고 내 봉장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에 정말 그 꿀벌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선도에 나가시고 주변 공장도 좀 선도에 나가시는데 좀 잘못하신 거 있으면 좀 타이르시고 좀 계도하시고 개명하시고 그리고 좀 좋으신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알려드리시고 해서 같이 나가야지 이게 내 공장도 살고 내 공장도 발전하는 거지.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좀 간단하게 저기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한 장의 슬라이드에 다 담겨 있어요. 사실 요거만 댁에 돌아가실 때 가져가시면 돼요. 사실은 이 전염병에 있어가지고는 전염병이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내가 요거는 좀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걸 통해 가지고 좀 정확하게 감별됐으면 좋겠고, 병원체를 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있는 거고, 진단도 이제 이렇게 임상 증상 해서 실험 검사 해가지고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치료인데 참 복잡합니다. 치료 진짜로. 뭐 왜 복잡하냐면은 오늘 제가 브로셔는 안 갖고 왔는데, 제가 그 우리 저 회장님 통해서 저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만든 두 개의 홍보 어떤 그 현장 진단에 좀 도움이 되라고 하는 그런 책자 하나하고 2016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불행하게 발생 확인이 됐죠. 작은 벌집 딱정벌레, 그거 관리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두 책자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회장님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나중에 갖다 드릴 텐데, 거기 책자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은 두 가지가, 하나가 아까 동물생 시험소에 내가 병성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연락처, 그러니까 내가 놓인 그 벌통 사육하는 그 자리에서의 관할 시험소가 어디고, 그 관할 시험소 연락처가 딱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정리가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허가가 받고 쓰이는 약재의 리스트가 딱 거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농가 방문해서 보면 여러 가지 약재들이 진짜 그것도 확인해 보면 이게 약재가 허가되지 않은 약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구별인데, 동물용 의약, 양봉용 의약품으로 판매하실 때는 그러니까 질병명을 거론하시죠. 질병명. 그러니까 질병명을 거론하고 뭐 면역에 좋다, 그 응애 구제제다, 부적병 치료제다, 노잼막병 치료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잼막증 치료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질병명을 거론할 때는 이거는 양봉용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으시고 이게 안전한지 유효성이 있는지를 검증을 국가에서 받으신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그게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다 약사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질병명 그거 표시 안 하고 그냥 난 이거 그냥 그 어떤 그 무슨 보조제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냥 이렇게 판매를 하셔도 돼요. 그런 아주 엄격한 사실 그런 잣대가 있는데 그 현장은 그렇지가 못해.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사장님이 이제 효과를 좋게 본 어떤 약재가 있으면 그냥 뭐 한번 써보시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서 그런 거고, 그 약물 사용에 있어가지고 그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 허가된 약재를 사용하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거를 권고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약물 오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진단이 중요하다는 게 약물 오용의 문제인데, 내가 내 증상만 보고 1차적으로 처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거를 계속적으로 쓸 때는 정확하게 시험실에서 의뢰돼서 내가 진짜 내가 판단한 게 맞는지, 내가 세균으로 판단했는데 세균이 맞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치료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남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용법 용량 지켜주시는 건 좀 정확한 거고요. 기본적이고요. 그렇게 미런 관리, 적정 사용 밀도 유지를 문제하고, 농약에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한 슬라이드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생충 뭐 다 아실 거고요. 지금 1일부터 21일까지 출범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번데기 단계가 되면서 봉개되잖아요. 이렇게 봉개하면서 이제 그 봉개된 그 소당 안에서 이제 번데기가 숙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출방을 하는데, 언제 그러면 이게 그 응애가 감염이 되느냐? 처음 알부터 시작해서는 6일차 때 이제 거기에 응애가 와서 이제 알을 낳고 거기서 이제 기생을 하는 거죠. 애벌레 시절부터 기생해서 이제 거기서 출방할 때부터 애벌레가 딱 붙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감염병들을 보이고 있고, 요거 이제 관찰 방법인데, 가장 좋은 거는 뭐 다른 뭐 우리 다른 데서 이제 소개를 받으실 테지만 가장 좋은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밀도를 좀 따뜻한 물에다가 좀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관찰하고 싶은 그런 소비는 하나 희생을 하셔야죠. 그 공개된 소비를 따뜻하게 이제 밀도가 데워졌으니까 그거 하나 빼가지고 벌 털고 해서
그 밀도로다가 이제 그 봉개된 걸 싹 제거를 하고 위에 뚜껑을 제거하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흰 종이나 아니면 종이 푸대자루에다가 탁탁 털면은 거기에 이제 틀어지는 그 애벌레나 번데기에 응애가 발효응애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딱딱 붙어 있고 그런 거고 이 가시응애는 좀 양상이 다르죠. 잘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딱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흡혈하는 게 아니고 체액을 빨아먹는 게 아니고